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 인터뷰가 또 추가되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화제의 판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난 월요일에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의견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일단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제는 적법하다라고 봐서 본안에 가서 이제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예. 이제 혐의가 그 탄핵 소추 사유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해서 이것이 탄핵 소추 사유로 이제 청구인 쪽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동 국정 운영 관련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그리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서도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부작위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제 이걸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이제 기각 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의견은 기각 결정이 나온 그러니까 것입니다. 소추 사유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그 부작위 행위와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맞다. 그거 하나만 딱 인정을 했고요. 근데 다만 위반한 것은 맞는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기각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쟁점이 뭐 위법적인 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민 신임 배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국민 신임을 배반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건 기준이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이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는 용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그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선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간접적으로 그 임명권자의 그 임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도 어떤 그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되는데 중요 요소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5명의 이제 기각 의견 중에 보면은 한 분은 이제 그 대통령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예, 4명은 그렇죠. 위반은 맞지만 이거를 가지고 국민 신임에 배반하는 걸로까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본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용어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지는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전에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례가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긴 되는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논조예요. 그러니까 위반을 하긴 했어도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만 이 탄핵을
좀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데 이번엔 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할 의무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 또 김복형 재판관이 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의무, 그러니까 자기 의무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예. 하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에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은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이제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또는 예. 그 선출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걸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 임명 행위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의견도? 네,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일하게 좀 다른 특별한 의견을 냈어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 앞서 다수 의견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다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의결 정족수 아까 말씀 중간에 좀 해주셨는데 이 의결 정족수 관련 의견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제 각하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탄핵이 인정될지를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거든요. 예. 당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쪽에서의 의견은 뭐였냐면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속추 그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정영식 그리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권한 대행자,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본안 판단에 나아가서 이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3분의 2 이상이 안 돼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그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위에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에 한해서는 3분의 2 이상 정족수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통령이었을 때 이야기고 이건 구분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아니다. 아니니까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이제 다수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의견이 갈린 거죠.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의 판결, 이번 주 화제의 판결 월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판관 기각 5명, 인용 1명 각각 2명 의견으로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주제 토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면서 이게 피선거권 상실형을 내렸었는데요. 자, 1심과는 완전히 달라진 항소심 재판 결과 무죄. 이 판단 예상하셨습니까, 두 분? 사실은 예상을 이렇게 완전히 무죄가 나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뭐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1심하고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정도로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결아 변호사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저희 이제
기타 다른 사건들에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으로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제 통계상으로도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의 10% 미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1%대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유죄는 거의 인정이 돼도 뭐 양형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벌금형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시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이제 뒤집었다라는 면에서 좀 많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과 함께 이번 항소심의 또 주요 쟁점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 2021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돌아가신 이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모른다라고 발언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이것이 과연 허위이냐가 쟁점이 됐었고. 예, 이 발언이 허위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협박에 따른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했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죠. 일단 1심에서는 김문기 발언 관련해서는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에 따르는 내용은 유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거다라고 네. 판단을 했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랐죠. 네, 항소심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부터 다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검사 그리고 피고인 모두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예.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한 것이고, 예. 또 이제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든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항소를 한 것이어서 다시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가 쟁점이었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검찰에게 지금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 뭐 이제 몰랐다라고 말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성남 시절에 몰랐다고 한 거, 그리고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 뭐 알았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같은 취지의 발언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좀 주장을 좀 정리하라라고 좀 일부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또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어떤 판결의 어떤 변수로 또 그 지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1심에서 판단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일단 뭐 그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이렇게 갈렸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건지, 어떤 이유로 2심, 항소심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본 건지. 일단 공소장에 보세요. 적시된 내용하고 실제 발언했던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소장을 뭐 정리해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 결국에는 골프를 안 쳤다라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자체를 놓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일단 뭐라고 말을 내뱉었는지 일단 확인하고, 방금 말했던 그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이고, 아무리 이걸 확장해서 방금 했던 제가 언급했던 그 말을 아무리 확장해서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냥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발언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준 거다. 이거 조작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자체가.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확장해서 간 거라고 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냥 방금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것은 검사가 발언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아까 또 짚어주신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역시 유죄로 판단을 했고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항소심이 이 백현동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그 주요 판단 이유는 이러한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토부 공문을 보면 지자체장에게 국가 시책 달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압축해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뭐 이제 그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발언된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토부 공문이 내려와서 지자체장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받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면 이것을 두고 뭐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압축해서 말했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허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 내용이 완전히 알맹이가 없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근데 원래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내용도 이게 처벌이 가능한 대상이 되나요? 일단은 국회 증언 감정법 9조 3항에 이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좀 있는데요. 증언으로 인해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1심에서부터 어떤 이 규정을 근거로 좀 반박을 했었는데 당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면책의 범위를 제한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다 배척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저희가 오늘 바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제 판결의 주요 이유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이제 재판부에서 별도로 판결문에 설시를 했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선고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추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지시 내지는 압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이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실무상으로는 제가 뭐 지자체장을 해본 적은 없어서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어쨌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뭐 제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어떤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항소심 결과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1심에서는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데 이제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데 이 판단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뭐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하십니까, 두 분은? 법조계에서 또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상하기가 너무 곤란하지 않나요? 1심과 항소심이 완전히 뒤집어지듯이 나온 이 상황에서 정말 극히 드문 경우에서 그리고 이제 상고심만 남은 건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은 검찰이 과연 상고를 할 것인가 또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복을 안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불복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가 먼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뭐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도?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사실의 인정은 전적으로 사실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를 새로 제출해가지고 증거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1심, 2심, 사실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어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법률이나 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상 어떤 오류가 있는지만 잡아내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사실을 인정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심에서 지금 끝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갈렸잖아요, 이게. 그렇죠. 판단이. 그래서 이게 상고심에서 뒤집히려면 일정 부분 사실 인정에 관해서도 좀 손을 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 상황에서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인정이 아니라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좀 검토를 한다라면은 뒤집히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누구나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아니면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예. 또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명령, 그러니까 가두어둘 수 있다. 이제 규정인데, 그러니까 재량 규정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저도 다른 형사 사건을 이제 변호하거나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증인이에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신변의 어떤 이유라던가 아니면 뭐 생계든 어떤 불출석 사유서를 따로 내지 않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뭐 이제 나오면 대부분 취소해 줍니다. 과태료 부과는 취소를 해주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과태료 부과도 재판부에서 뭐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부과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도 냈고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뭐 다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뭐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상으로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소환을 했는데 대부분 또 증인으로 소환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꼭 나가야 되느냐? 저는 항상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환이 됐고 그러니까 채택이 돼서 소환이 됐으면 나가야 되는 건 의무다.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실 여러 번 계속 안 나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예.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7일 동안 감치명령 내릴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감치명령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부과합니다. 나올 때까지. 근데 예.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나오면 다 취소해 주긴 합니다만 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당연히 의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들은 또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 사건 지금 항소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이 있고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아직 뭐 산재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혹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유력한 대권 주자인 만큼 네. 이런 재판의 결과들이 어떻게 또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로 어떻게 또 적용이 될 것인가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송 변호사님. 아니 우선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 사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 부분 멈출 수 있는 사실은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그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안 된다. 그럼 소추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 기소만 안 된다는 것이냐? 재판 진행까지 안 된다는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이 부분 따로 한번 나중에 예. 또 날짜를 잡아서 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 복잡한 법 조항들 또 법률적인 네. 지식들이 하루하루 덕분에 쌓여가는 의도치 것 않게. 같습니다. 전 국민의 법률 전문가화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전법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